예, 안녕하십니까. 임흥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창업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까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귀 기울여 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은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들 고민을 해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예.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자, 도대체 이 창업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대부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슴속에 사표를 한 장씩 품고 다닙니다. 이거를 우리 팀장, 우리 상사 임원들한테 탁 당당하게 내려치는 순간을 한 번쯤은 꿈꾸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이번 기회에 한번 장사나 해볼까? 창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장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기술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나 혹은 기타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검색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커피숍을 한번 해봐야겠다. 커피숍에서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애들 뭐 등원도 시켜주고 뭐 10시나 11시쯤 늦지막히 가게 가서 직원들이랑 눈인사도 한번 맞추고 점심은 좀 바쁘니까 일도 좀 도와주고 오후에는 내가 꿈꾸지 못했던 여유 시간이 생겼으니까 뭐 운동도 좀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읽고 개인 시간도 좀 가졌다가 요즘 뭐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는데 저녁에는 혼자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간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완벽하게 이제 이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포털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뭐 성공 창업 길잡이, 뭐 창업 가이드, 혹은 대박 창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 투자하시면 얼마 법니다. 마치 이제 중고차 매매 거래하듯이. 뭐 실제로 이제 내가 뭐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매장들이 막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프랜차이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프랜차이즈, 뭐 여러분들을 대박 창업을 시켜드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이런 식으로 창업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분명히 나 그냥 다 때려치고 장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창업이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녹아들게 되면은 뭔가 그거에 맞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창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번 창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라나 왕조 따위를 처음으로 세움. 두 번째,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이런 두 가지 뜻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터전을 닫고 같이 이끌어갈 신하들과 함께 우리의 나라의 이념, 정책적인 방향, 기타 등등을 세우고 이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었을 때 오랫동안 꿋꿋하게 건강한 나라로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치밀한 단계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과 준비를 해서 시작하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시작을 하신 분들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이나 뭔가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대박의 꿈이라든지 수익성에 쫓긴다든지 유행을 쫓아간다든지 기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뭔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버리시고
올바른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께 강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창업은 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그래도 얼마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얼마 벌어야지. 내가 적어도 이거를 오피스를 하나 구해도 부동산을 구해도 월세가 이 정도가 나온다는데 내가 창업하면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창업은 절대 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드려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면 좋잖아요. 예, 잘 되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시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연한 꿈을 쫓아가기보다는 올바른 계획과 순서를 지키셔서 장밋빛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주장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회사에서 지금 얼마 받고 있는데 창업하면 그거보단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한다라는 기준점이 본인의 회사에서 받고 있는 월급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생활을 꾸려가고 계실 테고 가정에서 고정비라든지 생계를 유지하시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받고 계시는 월급은 여러분들의 경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문성,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이 반영된 급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려는 창업은 어떤가요? 신생아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회사에서 얼마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적게 버는 게 더 당연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그럼 나는 창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저 그럼 그냥 직장 다닐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만약 기준이시라면은 직장을 계속 다니셔라. 뭔가 돈을 쫓아가셔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사람들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 굳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죠? 타의에 의해서 혹은 직장 내 문제에 의해서 혹은 내가 어느 정도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수익률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고,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항상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수익률에 쫓겨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한다. 실패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수익률에 쫓겨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일할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거기서, 그리고 그걸 내가 이끌어 가야 돼요. 이 조직의 오너로서,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끌고 가야 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증 없이 수익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을까요?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내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죠. 수익률에 쫓겨서 결정을 대부분 하시지만 그렇게 되시지 않게끔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게 맞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바른 창업을 하는 순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자신의 노동력을 측정해라. 창업은 여러분들께서 일할 터전을 만드는 거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노동력이라는 거에는 이러한 나의 체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의 기호, 취미, 적성, 기타 등등 나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얼만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만약에 채용을 하는 입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채용을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대답을 조금이라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창업을 하는 순서 두 번째, 자, 나의 노동력을 상대할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즉, 고객에 대한 타겟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이런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구에게 내가 한번 써먹어 볼까? 고객들도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노동력이 어느 계층과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 설정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이렇게 나의 노동력과 고객을 설정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업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떤 특정 시간대에 되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러한 손님들은 어떻게 내가 상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뭘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템을 선정하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러한 타겟팅이 된 고객층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아이템에 대한 단가가 설정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고객과 단가, 아이템이 차례대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죠. 장소를 찾아라.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집 근처였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많이 하시죠.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여쭤봅니다. 내가 지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수능을 잘 봤어요.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을 가나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먼 곳을 가는 거를 우리는 너더니 해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창업을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내가 편하려고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뭔가 그때부터 사장님 마인드가 됐다. 예. 그런 얘기 드립니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는 비로소 내가 그럼 어떤 걸 잘 할 수 있고 누구를 잘 상대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걸 팔아야 하고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소비력을 갖췄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많겠구나 혹은 저기에 많겠구나 라는 것을 고려한 상권을 고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노동력이라는 것에 내가 이동해야 할 거리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해낼 수 있을 만한 거리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만 가면은 적어도 뭔가 수익률에 쫓겨서는 결정을 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쉬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부분인 거는 특정 무언가에 꽂혀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뭐 옆집 엄마가 뭘 했는데 대박이 났대. 혹은 뭐 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 뭐 옆 부서에 뭐 김 과장님이 회사 그만두시고 뭐 차리셨는데 뭐 난리가 났다더라. 혹은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어요. 자주 다니는 상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 저 자리 참 좋은 자리인데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뭔가 갑자기 급매로 나왔대요. 여기 대박인데 여기 뭐 해도 나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때 막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 대박이야. 여기는 뭐 커피숍 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커피숍을 할지 내가 생각해야 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의 노동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해보니까. 그리고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 가게에 내가 가기 싫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와요. 돈이라도 많이 벌면 다행인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마음이 떠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순서대로 지키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렇게 올바른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박을 쫓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나에 꽂혔기 때문에, 대박을 쫓아가는 거에 꽂혔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당연히 대박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대박이라는 건 물론 운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뭔가 대박의 기회가 왔더라도 놓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초보 창업자분들은 무엇을 쫓아야 하느냐? 쫓아가기보다는 실패를 피하셔라. 자,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의 생활비가 필요해요. 다다음 달에 생활비가 필요해요. 일부 어느 기간에는 나의 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좀 모아둔 돈으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는데 결국 그게 나의 창업 자금을 까먹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급한 심리가, 이러한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자, 두 번째, 거창한 기술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세 번째, 쉽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네 번째, 평생 남 밑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사장님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겠다. 예,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러한 심리 상태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조직이 어디일까요? 프랜차이즈죠. 예, 초보 창업자분들을 상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혹은 초보 창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창업 컨설팅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심리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저희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저희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 본사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빨리 교육을 해드리고, 세 번째, 원팩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가 없이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네 번째, 검증된 매출력이 있으니 돈 많이 버실 겁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서 말씀드린 초보 창업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노린 그러한 전략이죠. 근데 요 내용을 보셨을 때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맞는 전략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초보 창업자의 니즈에 맞춰서 세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는 필요로 한 전략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거에 대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팩 시스템을 굉장히 과거 프랜차이즈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원팩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간편 조리식이죠. 뭔가 이제 내가 조리장을 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요리하는 사람들 고집이 굉장히 세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모르면은 끌려간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요리를 배울 시간은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이거 있으면은 조리장이 필요 없대요. 데피기만 하면 된대요.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업종의 사장으로서 스킬이 올라가는 데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즉 나는 만약에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오랫동안 운영을 한다면은 그 브랜드 점주로서 스킬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떤 뭐 국밥이었다. 나는 국밥집 사장으로서의 스킬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해당 프랜차이즈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어요. 뭐 최근에 있었던 뭔가 뭐 오너들의 뭐 갑질, 기행 등
프랜차이즈에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갑니다. 그때 내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의 사장으로서 내가 스킬업이 되어 있으면 간판 떼면 됩니다. 더 맛있게 국밥집 차리면 되죠. 근데 나는 이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평생 프랜차이즈 점주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린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정 단편식이라고 합니다. 원팩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가요? 일반 대형마트에 가셔도 유명 맛집의 레시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가정 간편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가서 구매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점주들을 상대로 나의 매장을 많이 차리기 위한 무기로서 그런 것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무기로서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분들께서 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자금이, 나의 창업 자금이 한 1억 원 정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뭐 잘 골랐어요. 잘 골라서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뭐 임대료가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가 뭐 시설 투자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매장을 오픈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혹시라도 이게 안 돼도 보증금은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만 날아가는 거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월 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됐어요.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에서 까야죠. 그러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증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1년치 임대료 혹은 2년치 임대료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보증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면서 생겨나는 적자, 그리고 내가 시선한 투자금. 창업 실패 리스크는 그 끝이 없다라는 데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종잣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세요. 그중에 1억만 써야지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어디서 빌리고 부족한 걸 또 메꾸고 어떻게든 힘들게 모아서 시작한 창업인데 이런 리스크를 겪게 되면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데 가장 큰 무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팁을 좀 드리면요. 과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몇 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5%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고, 과거 임대차 보호법은 약간 그 우리나라에 있는 상가를 대부분 포함할 수 없는 수준의 법이었었는데 최근에 역시 몇 차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가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걱정은 이제 조금 덜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연 계약을 할 게 아니라 단년 계약을 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혹 이런 임대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5년으로 계약 기간을 써주겠다. 근데 임대료도 내가 동결로 해주겠다. 선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죽 여기가 장사가 안 되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 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과 별개로 임대인은 임대료가 미지급되는 경우에
임차인을 내쫓을 권한이 있어요. 몇 차례 한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임대료가 밀리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내쫓을까요? 안 내쫓죠.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꼬박꼬박 내가 까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후속 임차인은 구해올 때까지 그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 놓는다라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길게 영업을 하고 싶어서 단연 계약을 하셔서 족쇄가 되는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단년 계약으로 하셔라. 그러면은 1년 후에 내가 1년 계약으로 했다가 내쫓기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영업권은 이제부터는 10년간 보장을 받으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가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년마다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폭을 완화시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 수준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선의로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나의 목숨과도 같은 돈이 투자가 되는 창업인데 의심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예. 창업은 이렇게 리스크가 참 많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좀 강조해서 드리는데요. 요즘 이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취업. 예.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뭔가 취업이 잘 되는 전공도 고려하기도 하죠. 대학에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또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스터디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고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창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취업할 터전을 만드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곳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창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취업을 준비를 했었을 때의 노력에 반이라도 노력을 해주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혹은 뭔가 대박, 뭐 기타 등등 아이템에 꽂혀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일할 곳을 스스로 만든다. 내가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급여도 받고 또 직원들 돈도 주고 나 스스로를 사장으로서 만들 터전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취업보다 창업에 배에 가까운 노력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시고 가장 민감한 얘기예요. 네. 요상한 권리금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권리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권리금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 이제 기존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게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해서 파는 겁니다.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데 가장 큰 무서움이 있다는 거죠. 권리금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홍대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기타 여기선 뭘 해도 대박입니다. 해서 이 동네는 무조건 이 정도 금액은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바닥 권리.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가게를 그대로 넘겨줘요. 자, 난 지금 매출이 이만큼 나오고 순이익이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단골 고객이 이만큼 있고 뭐 나는 이런 노하우가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를 다 전수해 드릴게요. 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영업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가게 차리는데 인테리어에 돈을 얼마를 썼어요. 아직 다 새 거니까 이거 그대로 인사하시는 조건으로 얼마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시설 권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것을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담합을 해서 얼마 이하로는 매매를 하지 말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보도 자료를 몇 차례 걸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권리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중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가 중개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를 중개할 때 수수료는 이만큼을 주고받아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상가를 전세가로 환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0.9% 이내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0.9%를 꽉 채워서 요구하는 중개는 별로 없고요. 보통 설명은 한번 하죠. 0.9%이어서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요. 대부분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치 임대료 정도를 상가를 거래할 때는 수수료로 내게 되어 있는데요. 권리금은 이러한 게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무형의 그냥 전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오고 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중개를 할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동산에서는 권리금의 10%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어떤 일부 조직에서는 전 임차인에게는 얼마를 내가 보장을 해줄 테니 내가 거기서 얼마를 얹어서 소개를 하겠다. 그거는 나의 수수료를 인정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권리금이 없어지길 바랄까요? 유지되길 바랄까요? 유지되길 바란다는 거죠. 또 계속 올라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없는 문화가 생겨난 거예요. 강남역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권리금만 2억, 3억을 줘야 된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동산 보증금은 또 거의 몇 억이고 임대료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이에요. 나에게 남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권리금 시장에는 이러한 권리금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조직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역시 마찬가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들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사는 내가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게 그게 멍청한 거야. 핫한 아이템 잘 잡아서 운영하다가 높은 금액 받고 파는 게 최고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만큼 그렇게 성공하신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과감하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만나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만나 뵙는 분들 중에 100분 중 한 분이 있을까 말까 해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핫한 아이템을 잘 잡아서 운영을 해야 해요. 먼저 이 아이템이 핫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진짜 매출을 잘 일으켜야 되고 살 사람까지 만나야 돼요. 우연과 우연이 겹쳐야 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트렌드가 너무 빨라. 유행을 빨리 바꿔가는 게 최고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만큼 어려운 일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이도의 차이를 비교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올바른 순서대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나를 내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실사례는 별로 없어요. 왜 많이 들어봤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조직에서 뭔가 임의로 퍼뜨린 말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권리금을 프랜차이즈에서도 악용을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프랜차이즈에는 대부분 이제 개발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프랜차이즈가 여기가 아니면은 높은 매출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여기서만 하셔야 합니다라고 자리에 대한 그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천을 하는 자리에 바닥 권리금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긴 좋은 상권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매출 잘 안 나와요. 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은 믿고 따라가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오픈을 안 시켜준다라는데. 근데 그러한 권리금에서 프랜차이즈에서 일부 수익을 떼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장이 이제 여러 가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굉장히 사실은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얘긴데요, 사실은. 자, 우리가 권리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줄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즉 후속 임차인과 전 임차인이 만나서 샅샅이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중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찔러봐서 만나는 걸 싫어해요. 사장님 직접 하실 거 내가 알지만 찔러보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장님보다 더 잘 깎을 수 있으니 맡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실에서 처음 만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분의 의도가 실제로 그랬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목숨 같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인정사정 볼 게 있나요? 사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권리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면은 나와요. 그리고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가게를 파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은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패를 피하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도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자, 성공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라. 운영을 하고 계신 분 혹은 운영을 할 예정에 계신 분들께서는 내가 우리 매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라는 강점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강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친절한 매장이 돼야지, 진짜 깨끗한 매장이 돼야지, 한 푼이라도 싸게 팔아야지, 양이라도 많이 줘야지, 이러한 굉장히 그 간단한 개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러한 강점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과 부합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문짝하게 붙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은 이런 매장입니다 라고 대문짝하게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시면 그 고객들은 이 매장이 이런 매장이구나라고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게 대문짝하게 연출을 해놓으시면요, 나 스스로를 나태해지지 않게끔 채찍질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변했네 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자가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강점을 만들어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셔라. 자, 첫 번째 나만의 강점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최근에는 마케팅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너무 맛있었다, 후기성 글들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자본이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나만의 강점을 어떻게든 많이 어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SNS 채널들을 보시면은 알맹이 없이 자주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소비자들 바보가 아닌 이상이 다 압니다. 근데 정말 나만의 강점이 있는 매장,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고객들로 인해서 공감을 산 매장들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리게 돼 있어요. 고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고, 그러한 데는 우리 매장의 강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편견을 벗으면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여러분들 산행 많이 하시잖아요. 산에 내려갔다 오면은 죄다 파전, 도토리묵, 닭백숙, 막 두부, 뭐 이런 것만 팔아요. 나 그런 거 안 먹고 싶은데, 그죠?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어요. 막걸리집 전통 주점에 가면은 죄다 한문으로 막 벽지가 발라져 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간판은 죄다 뭐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뭐 이런 것들이고. 예.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것. 근데 뭔가 이 아이템은 이래야만 해라는 편견이 혹시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편견을 깨뜨리면 레드오션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훔쳐라. 자, 이 내용은요,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소비를 할 때 합리적인 이유를 부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돈을 쓰더라도 허튼 데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사용한 비용이 좋은 곳에 쓴 거다라는 확신을 시켜준다면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심비라고 이제 화두에 있었죠.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한 푼을 쓰더라도 내 몸에 좋은 것, 한 푼을 쓰더라도 올바른 소비를 지향하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썼다라고 받아들여지면은 반복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충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해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외식을 하던 사람들이 매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를 이제는 사와서 먹는다는 거죠. 사와서 먹다 보니 주방이 간편해지기 시작했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그것이 결국에 매식을 자주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가정 간편식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난 외식업만 하는 사람인데 난 배달 같은 거 할 생각 없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고스란히 임팩트를 현재 받고 계시고, 먼저 배달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 장사밖에 할 줄 모르고 10년 이상 장사했는데 나 그런 거 잘 모른다. 나는 열심히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랄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요. 시대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못 쫓아가면은 그 차이는 점점 벌어져요. 변화를 앞서갈 수는 없지만 쫓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변화를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은 두려워요. 언론에서는 죄다 망한대요. 주변 분들도 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야, 장사 한번 해볼까 얘기하면은 다 말려요. 무슨 소리야? 직장 다녀야지. 그죠? 근데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 본 강연에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해드려요. 초보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스킬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성공을 쫓아가기보다는 반드시 실패를 피하는 방법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정말 목숨과도 같은 돈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일할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현재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자극적인 마케팅, 자극적인 언론의 뭔가 보도자료 이런 것들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셔서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장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넓힐 터전. 세 가지 순서 꼭 기억하시고 실패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대박 성공은 여러분들의 그 다음 몫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스킬이 쌓이시고 노력을 하셔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실패를 피해서 일단은 중박이라도 칠 수 있게끔 나의 여유를 가지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강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대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 역할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대박을 만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성공을 쫓아가시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시고 실패를 피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의 순간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것을 본인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단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